오늘 그 할 리뷰 1447회 3번 국도의 얼굴 없는 남자 광치령 변사체 사건이라는 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은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좀 됐는데 살인사건 중에 꽤 수위가 있고 심상치 않은 뭐 자세한 스포를 지금 하기 그러니까 방송을 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 준비했고요. 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광치령이 인제에 있습니다. 갓길 거기에 웬 마대자루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야. 열어보니까 시신인데 토막이 나 있습니다. 토막살인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 범인이 누구냐, 이제 이걸 취재한 것 같고, 그리고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2003년 사건이에요. 23년 전인데 이 사건 얼마 전에,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인제대교에서도 한번 시신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연쇄살인일 수도 있지 않나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었고, 그래서 그게 좀 잊혀진 사건이긴 한데 그 할 때문에 다시 이제 좀 관심도가 오른 것일 뿐이고, 그 당시에는 막 심각했었어요. 그런 사건입니다. 자세한 건 뭐 보면서 얘기하고. 강원도 인제. 누군가는 침묵한 비밀과 누군가는 말하지 못한 진실이 여기 광치령 31번 국도 위에 23년째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인제경찰서 소속이었던 장영철 형사는 이 괴담 같은 미스터리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대요. 예, 여기였습니다. 지금 여기 풀이 무성한데요. 여기였어요. 신고하셨던 분이 저 가드레일 철거하러 왔다가 이걸 본 거라니까요. 2003년 4월 18일 오전 10시 40분경 광치령 31번 국도변에서 수상한 물건이 발견됐대요. 자루가 3개가 묶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눌러보니까 물컹물컹 해가지고 이게 뭐지? 그래서 자루 한 개를 이렇게 열어봅니다. 한 개만. 그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 현장이 된 거죠. 그 당시 사진이네. 2003년 4월 18일 아침. 이렇게 절단된 사람 사체였다고요? 충격이었죠. 살인사건이구나. 꽁꽁 묶인 마대자루와 검정 비닐봉지를 차례로 풀어보자 남자 시신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시신을 토막 내서 검정 비닐봉지에 담고 묶은 다음에 다시 마대자루에 넣었던 거네요. 현장에서 발견된 3개의 마대자루 속에는 남성의 절단된 상체, 골반, 다리가 들어있었습니다. 팔, 머리는 없는 거야. 심장에 7번의 자이픈이 있고, 자이픈은 날카로운 물건에 찔린 흔적이래요. 자상 같은 거겠지. 양 폐와 간, 위까지 찔려 있었기 때문에 사인은 다발성 자창이지만 치명상은 심장이다. 흉부 대동맥까지 찔린 거면 최소 10cm 이상 되는 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회칼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부검 결과 남성의 왼쪽 가슴에 20번의 심각한 자창, 심장만 계속 찌른 거 아니야. 시반이라는 건 혈관 안에 혈액이 침강하면서 중력 방향으로 꾸덕꾸덕해지는 거예요. 이분은 시반이 거의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사망 후에 곧바로 훼손이 있었고 시반을 형성할 만한 혈액이 몸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대체 이런 작업을 어디서 할 수 있냐는 거야. 흉기에 찔려 사망한 뒤 목과 양팔, 복부와 양다리 절단됐고 어찌된 일인지 근데 남성의 얼굴과 양팔이 없습니다. 얼굴이 없으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지문 감정을 하려 해도 양손이 없다 보니까 지문도 감정할 수 없고, 의류라든지 이런 것도 일절 없었고, 이 사체만 가지고는 누구라는 거를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머리랑 팔을 찾는 게 중요하죠. 보통 이제 토막 살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신을 버리잖아. 근처에서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긴 해요. 일대를 다 뒤져야겠죠. 머리라든지 손도 도로변에 버렸을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탐색견을 거의 한 달 이상 동원해가지고 인근 주변 야산 다 뒤졌어요. 인접해 있는 시군은 경찰이 호구조사까지 싹 했는데 인접지역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국적으로 저희가 한 7만 5천 통, 7만 통 정도? 실종, 가출, 미기가 남자 가족들한테 우표물을 다 보냈어요. 우표값이 그때 당시에 120원이었거든요. 우표값만 800만 원 넘었겠네. 8,900 정도 된 것 같아요. 우표값만. 자, 근데 제보가 없었어요. 한 7, 8건밖에 안 들어왔는데 이마저도 그 사람하고 연관 지을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원 파악을 못했대.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론 뭐 해봤겠지만 그
동위원소 머시기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세포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뭘 먹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디서 나는 채소를 먹었는지도 알 수 있어요. 포질마다 이제 성분이 다르잖아. 칼슘의 칼륨 뭐 이런 성분의 양이 다르다 보니까 어디서 나는 무슨 채소를 먹었다 그런 것까지 알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제 지역 같은 거 확인할 수 있는 거고. 하지 않았을까? 모든 증거는 현장에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현장에 증거 너무 없었습니다. 이 31번 국도에는 CCTV 자체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인제를 거쳐서 홍천으로 가는 44번 국도에는 있었는데요. 가장 가까운 CCTV가 16km나 떨어진 지점이었네. 2003년이면 뭐 그렇게 막 의무적으로 여기저기 달 때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 모든 차량을 다 수사하기는 좀 어려웠고 CCTV에 트렁크 확인이 안 되는 차량을 선별적으로 수사했을 때 다른 용의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서라고는 이 마대자루, 그때 당시에 사찰을 담았던 마대자루 그것밖에 없어요. 이런 거는 근데 보통 이렇게 지역 도장 같은 거 찍혀 있지 않아요? 인제면은 그래도 시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농촌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지자체에서 주는 것들이 있어. 농기구나 뭐 이런 용품들이. 그럼 도장이 찍혀 있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것도 없나 이거는? 그럼 철물점에서 개인적으로 샀다는 것 같은데. 자, 마대자루 출처 조사해봤습니다. 철물점, 그 다음에 이 마대자루 이렇게 파는 도매점까지 다 추적해가지고 올라갔죠. 이제 수입하는 업체에 저 자루 들어온 게 수십만 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루 가지고는 도저히 추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공사 현장에서 제일 많이 사가지. 그 다음에 가정에서 청소하는 분들. 이게 쓰레기 마대로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쓰레기 담는 쓰레기 봉투. 비닐봉투도 약품 처리해서 지문 감식을 했어요. 근데 지문이 안 나왔어요. 장갑 꼈다는 얘기지. 이러면은 사실 사람의 시신을 절단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뼈까지 생각하고 그런다면 피부가 생각보다 안 잘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범행 경험이 없다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연장을 좀 다루는 사람 내지는 그래서 외국에서는 또 이제 축산업계 이렇게 많이들 생각한단 말이야. 마대자루를 썼던 것까지 생각해보자면 좀 그쪽으로 보는 게 일단은 맞지 않아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뭐 미제고 증거가 없기는 하지만 그 와중에 이 담당 형사는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는 점이 하나 있다. 그때 당시에 여기 도로가 없었거든요. 이 도로가 포장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 계곡물 내려가는 저 맨홀은 그때도 있었습니다. 저렇게 저 안에 저 밑에다가 유기를 했으면 오히려 쉽게 발견이 안 됐을 것 같은데 굳이 저기다가 유기했다는 얘기는 이게 뭐예요? 보통 이제 토막 시신 버릴 때 차를 이용하면은 이동하면서 가다가 버리고 하는 경우 많거든. 그래서 만약에 도로가 이렇게 나 있으면은 여기서 시신 발견됐어. 그럼 여기서 신발, 뭐 핸드폰, 지갑 이런 식으로 많이 발견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신도 토막을 쳤으니까 뭐 여기저기 뿌려서 버렸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일대 수색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지역을 지나간 사람이긴 한데 여기 맨홀이 있는 걸 알면서도 거기다 유기하지 않았다는 거는 일대 지리를 잘 모르나? 외부인인가? 광치령에 해발 380m 지점에다가 시신을 유기했단 말이야. 차를 이용했을 것 같은데 숨길 곳이 많아요. 근데 도로변에 버렸어. 도로변에 굳이 이렇게 버릴 거면은 마대자루에 굳이 두 겹으로 쌀 필요도 없는 것 같거든. 이 새끼 약간 좀 여기 답사된 곳이 아닌 것 같기도 하네. 자, 하지만 전시형 발견돼도 괜찮다. 오히려 발견됐으면 좋겠다. 왜 그 예전에 사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미제 사건이거든요. 어떤 여자분을 도로 갓길에 수로가 있잖아. 물 지나가라고. 거기다가 여자를 눕혔는데 옷 다 벗긴 채로 이렇게 다리 이렇게 벌려져 있고, 그게 이제 전형적인 전시형 노들길, 노들길 사건의 범인 같은 유형이라고 봐야 되나? 근데 나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굳이 그런 마대에 왜 싸냔 말이야. 그냥 이렇게 종이백 같은 개념인가? 운반하기 쉬우려고? 비닐봉지를 썼다는 거는 뭐 이렇게 피나 체액이 흐르니까 비닐봉지에 담았고, 그다음에 마대자루에 들쳐매듯이 운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개념이었나? 피해자에 대한 응징 욕구 혹은 제3자에게 봐라, 내 분노를 야기하는 행동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이기 위한 목적이라든지.
나중에 경찰이 알더라도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데 내가 검거되겠나 하는 그런 자신감의 표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사를 보면서 이제 또 막 음미하고 싶은 거야. 아, 내가 저지른 사건 막 이러면서. 자, 근데 범인의 의도에 대한 다른 의견도 있대요. 아, 그때 이 도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5, 6년 됐나? 일단 20년 전에는 차가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 보수공사를 하려는 분들이 없었다면 시간이 꽤 지난 뒤에 발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길이 매우 인적이 드물었을 것을 알고 발견 가능성이 낮겠다. 그래서 유기하기 좋은 장소로 본 게 아닌가 싶어요. 밤에 그랬을 수도 있겠다 진짜. 그럼 매눌 같은 건 보기 힘드니까. 서둘러 유기해야 한다는 불안감과 차량 통행이 적어 발각되지 않으리라는 안도감에 우연히 이 장소를 택했을 거라는 해석이 또 있고요. 자, 범인의 의도가 뭘까? 그리고 왜 죽였을까? 아예 이렇게 갖고 다니시네요. 예, 그때 이게 그 사진이에요. 미제 사건이 되면서 평생의 숙제가 됐다. 제가 경찰 관두기 전에 꼭 이 새끼 잡아갖고 주둥이 한번 날리고 싶어요. 맨날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개새끼라도 잡히면 죽일 거예요 내가. 22년째 풀리지 않는 의문과 이제 23년 됐죠. 밝히지 못한 진실을 퇴직 앞둔 장영사의 이제 마지막 수사인데 이게 이번에 끝을 맺을 수 있을까? 몸에 남은 흔적을 통해 범행의 순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남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키가 180에서 185 수준이 될 것이고요. 체중도 85에서 90 정도 되는 건장한데 한국인 기준 내에서 그죠? 여기에 머리까지 하면은 90까지 나가고 몸무게 185. 전문가들은 그의 몸에 남은 자창 중에서도 왼쪽 가슴을 중심으로 발생한 7군데의 자창이 주목합니다. 피해자가 움직임이 좀 크면 막는 과정이라든지 분포가 좀 커야 되는데 모양이 이렇게 평행으로 나가는 양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 얘기는 피해자의 움직임이 적고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제압을 해놓고 이제 한거 불능인 상황이야. 이미 죽었을 수도 있고 그 상태에서 그냥 계속 찍은 거야. 원한의 가능성이 좀 있는 느낌이 그죠? 피해자의 신체 조건에 비해 너무 일방적인 공격을 당했고 방어은이 전혀 없습니다. 손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의 남은 몸에 방어흔이라고 볼 만한 상처가 없습니다. 근데 뭐 찔렸을 경우에 움직이면은 이게 벌어진단 말이야. 칼에 이렇게 눌리면서. 근데 그런 것도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아 지금. 그러면 깨끗하게 가만히 있는 신체를 찌르고 뺐다. 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뭐 방어흔이라면 손 같은 경우 이렇게 막는단 말이야. 이렇게 여기에 찔리고 막 이렇게 멍도 둔단 말이야. 둔기를 쓰면은. 근데 그런 게 없어. 하지만 몸에 남은 상처도 너무 깨끗하게 칼만 들어갔다 나왔으면은 이미 제압된 뒤에 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거구의 피해자는 그러면 왜 저항하지 못한 걸까? 보통 한거불능이라고 하면 사실은 알코올이나 약물의 영향 하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근데 시신에선 또 알코올 안 나왔어. 약물도 없고. 그래서 미스테리예요. 과연 그런 사람이 저렇게 힘도 한번 못 쓰고 여러 번 칼로 맞을 동안 가만히 있었을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 뭘까? 추론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술도 먹지 않고 수면제 성분도 없고 그렇다면 분명히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는 뭔가 저항을 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일정한 자창들이 형성이 됐느냐? 그렇다면 이 사람을 꼼짝 못하게 묶었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과정이 존재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저는 참고로 오윤성 교수님을 좋아합니다. 옛날에 몇 년 전에 이분의 교양 수업을 듣던 대학생이 있었어요. 제 구독자 중에. 범죄 사건 조사해 오라는 그런 과제였대. 근데 이제 얘가 내 영상을 보고 이제 만들었다는 거야. 씨발 그냥 베꼈나봐. 스크립트 따가지고 그냥 붙여넣겠나봐. 어쨌든 내 영상 보고 이제 그 과제를 준비해서 냈는데 A를 맞았다. A를 맞아서 나한테 고맙다고 10,000원 후원했습니다. 좀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럼 결국 뭐예요? 우리 오윤성 교수님은 나의 대본을 인정해줬다. 얘들아 그게 되는 거잖아. 이게 말이 지금 결국은. 응? 나를 인정해주신 박사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피해자는 범인에 의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박됐거나 가격을 당해서 의식을 잃은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결박 상태, 강박 상태까지 갈 수 있는 과정,
제압하는 과정에 과연 혼자였을까? 2명 이상이라면 훨씬 더 용이할 수 있고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행해졌죠. 나름대로 꽤 조직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만약에 범인이 2인 이상이라면 피해자를 제압한 뒤 살해와 절단, 유기하는 과정이 용이했을 거다. 신속한 범행의 증거는 피해자의 몸에도 남아 있습니다. 배의 부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이건 2, 3일 이내에 죽은 겁니다. 저는 사실은 하루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그럼 꽤 빨리 발견돼가지고 수사가 들어간 건데, 시신이 발견되기 사흘 전부터 여기 인제가 최고 기온이 20도를 넘던 때래요. 시반이 없어서 추정은 안 되지만 부패가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사망으로부터 시신 발견까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을 것 같다. 살해 후 망설임 없이 시신을 절단하고 마대자루 담아 광치력이 서둘러 유기한 대담한 범인. 근데 이런 신속한 범행 중 어딘가 이상한 부분이 있다. 범인이 시신을 처리한 걸 보면 굉장히 방어적 토막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처음 들어봐 이 말. 방어적 토막 범죄. 범죄를 은폐하고자 시신을 없애거나 신원 확인을 어렵게 만드는 유형. 공격적 토막 범죄도 있는데 살인 이후 절단하는 행위에도 분노가 투사된다. 모욕적 토막 범죄. 시신 훼손 행위 자체를 즐기는 유형이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 같은 건 안 보여주네. 모방 범죄라던가 악용의 그런 걸 막는 건가? 어쨌든 이제 공부하신 분의 위대한 우윤성 교수님의 소견으로는 이게 방어적 토막 범죄라는 거야.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방어적으로, 그러니까 나를 지키기 위한 토막이었다는 거잖아. 빡쳐서 자를 수도 있어. 개새끼 죽은 김에 사지나 오체불시대라. 근데 방어적은 내가 걸리면 안 되니까 자르는, 그게 이제 보이나 보다. 방어적으로 얼굴과 양손 부위를 절단하고 제거했어. 그래서 이제 현장에 신원을 알아보기 좋은 얼굴과 손만 안 보이는 거구나. 자, 그래서 나머지 부위는 3등분 했는데 절단 부위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데요. 북부를 잘라내는 것, 그 부위를 절단하게 되면 안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라든가 내장 이런 게 바깥으로 흘러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잘 건드리지 않거든요. 이 무릎이 있는 관절도 아니고 대퇴부 중간을 잘라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성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부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야 이거 특이하네. 야 여기를 잘랐어요. 여기 이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못 찾는 부분이 이 몸, 요 팔이잖아. 발견된 부위가 이렇게 자르는 경우 처음 보네. 그죠? 보통 우리가 자른다고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여기를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다리도 여기가 이제 관절이다 보니까 잘리기가 좋잖아. 그나마 관절이니까. 근데 허벅지 중간이야. 이 다리 뼈도 두껍단 말이야. 이 새끼 이거에는 어떤 목적이 있어 보인다는 거지. 여기에는 공격적, 방어적 이런 토막이 혼재돼 있다. 성기 부분을 도드라지게 한 것이 본격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다. 수치심을 주는 거지. 그게 이제 원한인 경우에 많아. 원한 살해인 경우에는 연쇄살인범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야. 입에다가 쓰레기 넣거나 그런 경우들 많아. 그래서 이춘재 같은 경우도 막 이제 볼펜, 숟가락, 복숭아 막 이런 거 넣었잖아. 그것도 이제 모르는 사이지만 여성이라는 자체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치심을 주는 거야. 퇴직한 당시의 인제경찰서 수사과장은 피해자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전해줍니다. 해바라기 시술을 했어요. 그걸 감아가지고 이제 돌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놨더라고요. 확대 시술을 했다. 강원도 근처에 목욕탕이라든지 그런 상태로 목욕을 오는 사람이 있지 않았나? 그걸 좀 수사를 했고, 목욕탕 세신사들 상대로 해서 수사도 하고. 야 존나 빡세다 수사가. 그러면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수술하신 분 혹시 알고 있는 분 있나요? 이걸 했을 거 아니야 돌면서. 와 그럼 어떻게 물어봐? 그럼 다 또라이인 줄 알 거 아니야.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경찰인데 이거 보여주면서 이런 거 본 적 있냐? 누가 정상으로 봐. 와 이거 어려웠네 수사가.
그래서 목욕탕은 어떤 유의미한 진척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마치 살인의 추억에서 송강호가 무모증 환자 찾으려고 목욕탕 가서 막 하루 종일 탕에 들어가 있다 나오는 그런 느낌이야 이거 지금. 혹시 남자의 이런 특징에 관해 신원을 밝혀줄 만한 의료적 기록을 갖고 있는 병원이 없을까? 비뇨기과에서 해바라기 시술에 대해 자문을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가 사실 남성 수술이 되게 화랑을 이뤘던 시절이에요. 뭔가 여성들한테 이제 좀 내가 빡세, 나 스트롱맨이야, 내가 좀 이제 잘해, 너 홍콩 가 아마,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 성적 욕망이 높은 분의 일반적인 모습일 거예요. 저런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저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지. 일반 포경 수술의 모습은 아닌 거죠. 제 소견으로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하지 않았을까. 맞아, 그런 거 있어요. 진짜 막 80년도 90년도에는 군대에서 하는 경우도 있었어. 얘기만 들어봤지. 군대에서도 막 선임들이 해주고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하고, 예. 아니면 또 이발소라든가. 왜냐면 그 당시 시절에는 어머님들이 미용실에서 쌍꺼풀 수술 싸게 하는 경우들 많았어요. 예, 동네 미용실 아줌마가 해주고 막 같이 떡 먹고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도 어떤 조직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체격이 좋다 보니까 어떤 건달 같은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네. 비뇨기과에서 정식으로 이루어지는 시술은 아니다. 그럼 해당 시술은 어디서 진행했을까요? 예전에 교도소에서 맞아. 교도소에서 이렇게 고무줄로 했다는 사람도 있고, 쉽게 흔히 불법으로 한다든지 업소에 자주 다니는 사람, 조폭들도 좀 하고, 주로 주먹 쓰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걸로 압니다. 예, 룸사롱 같은 데서도 많이 해요. 왜냐면은 의사들이 투잡 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지배인이라든가 실장이랑 이제 알고 지내는데, 우리 애들 좀 해줘라. 그럼 이제 술 한잔 대접해 줄 테니까 와서 수술 좀 몇 번 해주고 가라.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밤에 여자 끼고 이제 놀다가 이제 와 한 명씩. 형님, 저 왔습니다, 형님. 누워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주먹 쓰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걸로 안다. 불법적으로 교도소에서 많이 한다. 자, 그러면은 인제에서의 어떤 비뇨기과 같은 건 아니야. 그러면 교도소나 유흥업소 아니면 건달 이런 데라는 건데, 이 대답을 듣기 위해 어둡고 화려한 길거리로 향합니다. 혹시 이 일대의 업소들 관리하는 조직이나 이런 분들 계세요? 뭐야,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가요, 그런 거 없어요. 혹시 여기에 근처에 조폭이나 이런 분들이 오기도 해요? 몰라 정말. 뭐야, 술이라도 한잔 해요. 우리 싸요 주대. 20년 전에도요? 그런 거 없어요. 사장님, 혹시 남자분들 있잖아요. 이게 해바라기 시술이라고 하나? 난 알지. 옛날엔 그것이 많았잖아. 그 교도소에 가서 하는 거 아닌가? 주로 어떤 분들이 하나요, 이걸? 깡패들이 했지 뭐. 그게 어떤 일종의 이제 자기의 과시거든. 뭔가 이제 우리가 이제 무기를 장착했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걸 남자들은 말이야. 제가 말이에요, 형님. 건달이었습니다, 형님. 예,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형님. 다 말씀드려요, 형님. 우연히 전직 조직원을 만났어요. 이 해바라기 시술이 말이에요, 형님. 교도소에서 하는 거예요, 형님. 깡패란 얘기예요, 형님.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원래 그렇게 한 거는 말이에요. 딱 보니까 내가 이게 춘천교도소랑 이 원주교도소밖에 없어요, 형님. 일명 이게 이제 뻥튀기라는 거예요, 형님. 이 새끼 이거 건달이에요, 형님. 건달이 아니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형님. 이 새끼 어디 식구예요, 형님? 저도 깡패인데 봐요. 저 문신 없어요, 형님. 저 올바른 건달이에요, 형님. 그 대신에 말이에요, 형님. 나도 이 뻥튀기 냈어요, 형님. 강한 남자, 형님. 과거 조폭이었다면서 구체적으로 해바라기 시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근데 광치령 변사체 사건에 대해 언급하니까 이 새끼 표정이 달라져. 형님. 그거 말이에요. 어차피 공소시효라는 거 그거 끝났잖아요, 형님. 저도 학교 몇 번 다니면서 공소시효 뭔지 알아요, 형님. 뜬금없이 사건의 공소시효를 물어봅니다. 이 새끼 뭐야? 말했다가 나도 죽으면 어떡해, 형님. 나 뻥튀기인데, 형님. 머뭇거리더니 놀라운 얘기를 해줘요. 야, 이 새끼 뭐야?
그럼 죽인 건? 그 양은이파예요, 형님. 양은이파 알죠, 형님? 자, 광치령에서 시신이 발견된 지 5년 뒤인 2008년 수원의 신대저수지에서 40대 남성이 절단되는 시신이 나왔어요. 발견된 그때 시신에도 공교롭게 신원을 알기 어렵게 얼굴과 손을 절단했습니다. 상반신에는 다른 문신을 지우기라도 하려는 듯 훼손한 흔적도 있다. 그의 신원을 추정할 남은 단서는 오른다리에 있는 큐피드 모양의 문신뿐. 뭐야 이거? 얼굴 없는 시신과 유기, 폭력 조직 연관성까지 어딘가 유사점이 많아 보이는데, 이 응성해 보이는 큐피드 문신은 무엇을 의미할까를 알기 위해 문신하는 분들에게도 갑니다. 이거 제가 보니까 비전문가가 했어요.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옛날에 그 당시에는 그냥 몸에 뭐라도 있으면 좀 무서운 사람, 그렇게 인식이 됐던 사회였죠. 멋이 있든 없든 그것 하나로 충분히 과시가 됐고요. 이 밑에는 제가 지금 이거 카바를 치고 있는 상태예요. 감옥에서 한 건데 용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바늘로 한 땀 한 땀 찔러갖고 만든 거예요. 감옥에서 그게 돼요. 핀이나 뭐 이런 도구가 없는데, 나무젓가락 깎아가지고 이거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연탄 가루를 조금씩 찍어서 피부에 찔러서 그림을 표현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야, 진짜 교도소라고 해서 여자 만나는 것 빼곤 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큐피드 문신한 남성을 기억한다는 제보자를 만났어. 이거 뭐 어떻게 또 이런 걸 또 만나?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니까요. 2005년인데 그때 그 당구장에 매일 거기 있는 아저씨들이 반바지 입고 있었는데 여기 그 큐피드 문신이 정확히 있었거든요. 이거 말하는 거잖아, 큐피드.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말하는 거잖아, 큐피드. 남자가 이런 걸 해요? 게이 그런 건가? 등에도 호랑이 문신인가? 안양 타이거즈라고 안양에 있는 건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니까 조심해라 그랬어요. 제가 형님 군생에 있을 때 한 20일 가수도 할배요, 형님. 문신이 거의 똑같아요, 근데. 큐피드 모양에 화살 꽂혀 있고, 큐피드 모양에 발각돼 있고, 그리고 LOVE라는 그게 뭐예요, 형님? LOVE라는 글씨가 있는데, 형님. 그거 진짜 더 조잡해요, 형님. 큐피드 문신을 한 신대저수지 변사자가 조폭이고 구치소에서 본 인물 같다는 제보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두 사건을 비교해보면 사체를 유기하며 검정 봉지를 썼던 점이나 피해자를 흉기를 여러 번 찔러 살해한 뒤 절단했다는 점이 비슷해. 교도소 재소자들이나 조폭들이 많이 한다는 해바라기 시술과 문신. 정말 이 잔혹한 사건들은 조폭과 관련이 있는 걸까?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전직, 현직 조폭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내가 17이신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이 생활을 하고 있고 나이 현역이고, 양의파가 저희 조폭 식구들하고 좀 신분이 있으라. 도로변에 그렇게 끔 보이게 이것들이 방치를 해놨다면 그것은 약간 근다리 할 수 있는 형태가 맞아불어. 왜냐? 대담하니까. 네가 나에게 이만큼 모욕이란 것을 줘버려. 나는 그러면 몇 배로 이것을 되돌려준다 이거지. 이런 걸 보여주는 거 과시용이요, 한마디로. 하지만 살해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둘째로 말이요, 유태꽃 우리나라 이 근달의 육사를 통틀어가지고 육사를 토막을 그런 식으로 나는 얘기는 나가 처음 들어보러. 손가락 내지는 우리야 팔다리 수족을 자르고 이래버린다니까. 이런 경우는 여러 번 있어요. 아니라고 확신 못하지만 거리감이 조금이란 것이 있다. 군달들은 그렇게 못 죽여요, 형님. 옛날에 우리 연습할 때도 보면 허벅지 찔러라 이렇게도 배우고, 죽으면 일이 커지니까 그러죠. 일부러 죽으라고 심정을요? 못해요. 그것은 진짜로 죽이려고 그렇게 칼을 찌른 것이고, 그게 그냥 영화나 이런 데서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이지, 혼내줄까 그러면은 그냥 허벅다리 몇 방 놓고 말지 뭘 누구를 그렇게. 이건 너무 나갔어요, 형님. 그건 말이 안 돼요, 형님. 잔인하고 살벌한 조폭들의 모습과 현실은 많이 다르다. 실제 영화의 모티브가 됐다는 경력 30년의 윤석호 형사. 조폭 수사에 대해 베테랑이라는 그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분 아니에요?
마동석의 그거 아니에요? 범죄도시? 아닌가요? 다른 분인가요? 강남 논현동 노래방 일대에서 조폭 108명을 검거해가지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막 여러 가지 조직이 있었으니까 광치령 사건 당시 양은이파의 연관성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양은이파는 이게 이제 돈 때문에 이것들이 거지 새끼들거든요. 예, 분열이 돼가지고 다 각자 활동하고 막 그러니까 양은이파 애들 사건이 없었죠. 아예. 2003년쯤에는 거의 없었죠. 양은이파 쪽에 생활 떠난 사람도 물어보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물어봤어요. 피해자 나이 또래 없대요 솔직히. 근데 동석이 요즘 뭐예요? 연락이 없네. 나 파이브에도 한번 출연하고 싶은데 이번에. 그렇다면 다른 조직이라도 개입됐을 가능성은 없을까? 국내에서는 거의 제가 다룬 거에서는 조폭들이 서로 칼로 찌른 건 없어요. 진짜 강도나 앵애치들이나 요만한 칼 갖고 다니고 막 그러지. 건달들 칼 안 갖고 다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짜 조폭이었으면 이렇게 소문이 나요 금방. 왜냐면 건달들은 이게 주접 떠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주둥바리가 이게 싸. 그러면 제보자는 왜 그런 말을 했던 걸까? 나도 그 생활 접은 지 오래됐는데 나도 솔직히 개새끼예요. 무슨 내용이죠 이 전화? 배고프다. 지금 이거 너무 큰 걸 건드리셨어요. 깡패들 들어와서 칼 들고 찌르면 끝나잖아요. 제가 그쪽 이름 다 알고요. 내일 봅시다. 제보자가 있단 말을 해? 다시 만나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는 더 이상 연락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구락간 걸까? 조폭의 소행이 아니라면 광치령의 변사체를 유기한 범인은 누구인가? 그 전무가 같던데 형님?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누굴 죽였던 그런 사람이 아니면은 중부업자 애들이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정리를 한 것이지. 처부도에서 은혜를 하게 되면 형님 자격증가 따로 있다고요. 금액이 천차가 만별이에요. 여기까지 얼마, 어디까지 얼마, 사례 얼마, 죽여주는 거 얼마, 이런 거 다 달라요 형님. 법의학자 역시 범인이 남긴 흔적을 이거 미숙하지 않아요. 시신 처리를 보면은 칼 쓰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적어도 발견된 시신의 상태로 볼 때 절단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경험자구만. 공구의 익숙함이라 그러면은 공구의 특성 그리고 절단할 때 나타나는 현상 이런 걸 알았을 테니까 아마도 사전 정보가 있었을 겁니다. 범행 당시 사용한 절단 도구에 매우 익숙한 것으로 보인다. 부검이도 절단 도구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 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신원 확인과 흉기의 종류였을 것이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 그 단서를, 근거를 찾기 위해 확정해주지는 못하더라도 흉기를 우리가 판단함에 있어서 전기톱을 포함시키는 노력은 시도를 있어야 된다는 의도를 담아놓은 거죠. 말 왜 이렇게 어렵게 해. 2003년 부검 당시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절단 도구로 주장한 적이 있다. 모터가 있는 거야, 모터가. 모다가 있고, 이렇게 윙 해서 자르든지, 그 정육점에서 쓰는 그 직소라든지 그런 식으로, 사용했을 수 있다. 이번 사건 시신은 중요한 것이 상흔이고 도구입니다. 여러 개의 찔린 상처가 있는데 어떤 도구로 찔린 것일까? 그것이 무엇인지만 특정된다면 장소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을 테고 그러면 좀 더 가해자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겠지만 알 수 없단 말이죠. 절단면을 토대로 범인이 사용했던 절단 도구를 특정하면 범인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얻을 수 있지 않나. 절단기를 주로 다루는 도축업자의 의견을 구해보기로 합니다. 육절기는 제 기계인데 육절기가 저 기계인데 이 뼈가 있으면 안 썰리고요. 골절기, 이 골절기는 뼈가 있어도 되고 살덩이도 막 썰린다는 거죠. 우리 직원들은 몇 달 안 된 사람들은 다 내가 하거든요. 얘들이 못해. 직원들도 안 시켜. 이거 위험하니까. 내가 전문가거든. 벌목할 때 쓰는 전기톱으로는 이거 절대 안 돼요. 안 됩니다. 의외로 그 전기톱 있잖아요. 그걸 못하는 게 그 체인에 섬유 피부 조직이 말려 들어가 껴. 해봐서 아는 건 아닙니다. 사람 피부가 되게 질겨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얇고 날카로운 걸로 절단이 잘 돼요. 골절기로 그럼 보시는 거예요? 이것은 골절기죠. 정육점에서 쓰는 골절기까지 도구 목록에 포함시킨 뒤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자,
오, 포스 있어요. 정육업 경력 30년. 와. 신화철. 벌목업 경력 10년. 야, 법과학자씨. 야. 후보군으로 예상되는 도구들입니다. 준비된 돼지 자리를 잘라보고 이 사진의 단면과 비교해보는 실험을 진행할 겁니다. 다른 사건 발생하고 나서 우리가 여러 테스트를 했는데 그때하고 똑같죠.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떤 때는 어떤 모양의 형태가 나오는지 범행 도구에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유사한데요. 일부러 피부랑 근육은 칼이 사용된 게 맞고 미안합니다. 일단은 피부랑 근육은 칼이 사용된 게 맞고 뼈는 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범인은 칼과 전기톱을 모두 사용했다. 벌목용 전기톱뿐만 아니라 철거용 톱을 이용해 뼈만 절단했을 때 시신의 단면과 유사했다. 그렇다면 범인은 어느 정도 절단 도구에 대한 숙련도를 가지고 있는 걸까? 칼을 평소에 쓰신 적이 많아요? 커터 칼 외에는 저는 없습니다. 초보자가 절단했을 때도 절단면에 큰 차이가 없어요. 범인은 전문적인 킬러나 절단 도구에 숙련된 인물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일사천리로 그 과정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해봤던 사람이라야겠지. 결과는 똑같이 나오더라도 초보자랑. 이거 거의 비슷한데요. 범행의 잔혹함과 시신 유기, 대범함으로 조폭이나 청부살인업자가 광칠형 변사체 사건의 범인으로 거론됐지만 범인은 평범한 가면을 쓰고 사악한 얼굴을 감추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를 애타게 찾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는 없는 걸까요? 가족이 없는 경우는 간혹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친구는 있거든요. 하루 이틀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벌써 20몇 년째 안 보인다고 하면은 아마 신고를 경찰에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숨기는 거 누군가는 일부러 사람을 숨기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 훼손육이라는 방식은 상당히 힘들어요. 하고 싶어서 시신을 훼손하는 범죄자는 거의 없다는 거죠. 범행 후에 시신이 여기 있으면 당연히 나는 잡혀요. 그 시신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 시신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야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신 훼손 유기 사건의 가장 많은 숫자는 부부간, 가족간, 혹은 연인간 거의 대부분이 초범이에요. 그래? 오히려 프로들은 토막 유기를 안 해? 이거 나는 경험치가 꽤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왜냐면은 초범이 이거를 감당할 수가 있나 싶은 거야. 이 상황과 나의 이러고 있는 나를. 또 다르네, 생각이랑. 하긴 우리가 사람을 죽여본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막상 닥쳤을 때 어떨지 또 모르는 거겠지. 어쩌면 피해자의 이름을 찾아줘야 할 가장 가까운 사이, 누군가가 범행이 드러나지 않길 바라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 신고를 해야 되는 관계의 사람이 범인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 가능성이 높네. 가족조차도 찾지 않는 사람, 그러한 생명이 손상당한 살인사건에서 국가가 최선을 다해 해결하고 진실을 밝히고 이건 국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고 그래서 실종자 DNA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거의 방송이 끝나가나 봐요. 엔딩 요정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변사체 신원을 매번 제보에 의존해야 되는데 이 USA 같은 경우는 미리 확보된 실종자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2년 지나도록 이름 없는 시신으로 남은 광칠형 변사체. 가족이나 지인이 나서지 않는다면 남아있는 DNA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걸까? 광칠형에 유기된 시신도 DNA로 다시 분석을 해야 하면 얼굴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맞아. 요즘에 DNA로 얼굴도 복원하더라고. 기존에 확보한 얼굴 DNA로 얼굴 복원이 근데 불가능하다. 현재는 DNA를 다시 채취해야 한다고 하지만 22년 전의 시신을 아직 보존하고 있을까요? 지난 경험을 통해 그 가능성이 낮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저기 여월동에서 발견됐던 그 무명녀라고 돼 있던 그 시신 지금 여기 보관돼 있나요? 아니요, 그거 화장했죠. 무연고자 처리돼가지고. 화장했다고요? 예. 화장하라고 하는 지침은 어디서 내려지는 건가요? 구청에서요. 그럼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화장 처리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해 그거를. 아무 연고가 없으면
규정에 의해 화장해서 관할구청에서 매장하게 돼 있어요. 아, 이걸 뭐 경찰이나 뭐 법원에서 명령을 하는 것도 아니야? 이거 좀 이상하네. 무연고자는 화장 처리해서 납골함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광칠형 사건의 피해자도 DNA 채취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자, 근데 이야기를 전달받은 장형사, 제작진을 깊은 상속으로 데려갑니다. 뒤로 돌아서 네 발로 가야 돼요. 심한 내리막과 풀들로 나무로 둘러싸인 길을 가는 게 쉽지 않다. 얼마나 갔을까요? 여기가 군유지라서 여기에 매장을 한 거죠. 큰 바위를 3개 굴려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피해자 매장한 곳이래. 필요할 때 꺼낼 수 있겠네. 저희가 원래는 무연고자 같은 경우에는 화장해야 되는데 나중에 유족이라도 혹시 나타나서 가족 시신을 모시고 가고 싶다고 하면은 나중에 발굴해서 모시고 가라고 일부러 저희가 매장한 겁니다. 신임 형사들에게도 가끔 이 사건 설명해주고 장소로 와서 보여준 적이 있다. 피해자 여기 있으니까 나중에 가족한테 인계할 수 있으면 해주라고. 야, 우리 장형사 형님은 진짜 최선을 다했다. 야, 범인을 검거해가지고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못 잡아서 좀 이제 이분한테 미안하고요. 지금도 제가 속이 상하고 이 개새끼 범인 잡히면 진짜 제가 장담합니다. 죽탱이도 한번 돌리고 싶네요. 여기까지예요. 미제로 끝났고 뭐 그 아래서도 이제 밝혀낸 건 따로 없습니다. 아직도 미제고 뭐 영구 미제인가? 이거 태완이법 적용되는 사건이냐? 2003년이면은 2015년 기준으로 15년 지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되네. 이거 그러면 영구 미제 안 되네요. 계속 되네요. 예, 됩니다. 그러면 뭐 수사는 계속 할 수 있는 건데 뭐가 들어와야 또 그걸 기반으로 하지. 지금 아무것도 없고 막혔어 수사가. 일단 신원도 모르잖아. 이빨이라도 있어야 치열 가지고 치과대조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동의원소 이런 거 근데 대조군이 없구나. 대조군이 없어. 그게 또 문제네.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DNA라도 좀 해놔가지고 그 뭐 해외 그런 거 있거든요. 조상 찾아주는 사이트 뭐 이런 거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 DNA 키트 같은 거 그 해보는 사람들 많아. 셀프로도. 그래서 이제 정보라도 혹시 나중에 등록되면 매치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일단은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매장만 돼 있네. 이렇게 끝난 사건입니다. 뭐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네. 나 사건이 막막하네요. 만약에 이 피해자의 가족들이 범인이라면, 그죠? 그러면 이거는 해결 안 나는 거야. 신고 안 하면은. 어차피 신원 드러나지 않아. 누군지도 몰라. 가족을 찾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안 나타나면은 끝이지 뭐. 영구미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1447회 3번 국도의 얼굴 없는 남자, 인제입니다. 인제에서 일어난 광칠형 변사체 사건 알아봤고요. 다음 주에 또 좋았던 방송 엄선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